이 영상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저만의 방식으로 창작, 재구성된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자료는 직접 제작하고 구성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가끔 겉모습은 평범하게 생겨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낍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악마와 비견되는 인물들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불쾌한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10대 시절 어른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청빙. 20대가 되었을 때는 이미 그는 세상을 완전 등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 이른 아침, 중국에 살던 왕할머니는 평소처럼 남편을 위해 준비한 아침 식사를 들고 익숙한 오솔길을 따라 집 앞에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과수원 바로 옆에 집 문을 딱 여는데 그 순간 보인 광경에 그녀 그대로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에 곧 마을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데 이 마을 사람들 또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설 정도로 충격을 받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와, 이런 사건도 있구나, 진짜 대박이다 했거든요. 과수원 집 안에 60대 중반이었던 류노인이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은 채로 집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이미 움직임이 없는 상태. 여기서 소름이 돋는 건 이 류노인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60대 할아버지가 그 신체 뒷부분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막 있어선 안 될 흔적이 뿐만 아닌 범인은 범행 후 그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거인 거예요. 집 밖의 흙바닥엔 류노인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남긴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곧바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법의학자가 정밀 검시한 결과 류노인의 몸에 난 흔적들의 분포가 다소 이상했어요. 상처가 주로 상반신과 하반신 부근에 집중돼 있네. 치명상은 가슴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아 심장 파열, 즉사한 거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요, 왜 그의 하반신에 유독 흔적들이 집중되어 있었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 군데의 철가상도 있었고 부검 과정에서 다수의 출혈도 발견되긴 했어요. 오래된 경찰 짬밥과 여러 경험의 법의학자 소견으로 볼 때 이는 분명 피해자에게 악의가 있거나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거다. 경찰은 이 사건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초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 사람이 바로 용의선상에 올라와요. 그게 누구? 바로 이웃 주민이었던 주아오보. 그가 용의선상에 오른 이유는 류노인과 이 남자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 서로 얼굴만 보면 막 으르렁거려. 류노인과 주아오보는 모두 60대에서 70대의 노인으로 젊었을 때부터 택지와 농경지 문제로 그렇게 막 안 맞아. 그렇다 보니 말다툼이 뭐예요. 격한 마찰이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류노인의 아내 역시도 이 주아오보가 의심스러웠어요. 우리 그 애한테 이렇게 할 사람 걔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다 이런 짓까지 해. 정말 주아오보가 범인인 걸까요? 결과는 모두의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사건 당시 주아오보 이 마을 자체에 없었어. 보니까 사건 며칠 전 손자를 돌보러 다른 도시로 갔던 거예요. 고속철도 승차권과 아파트 CCTV 등 명확한 증거까지 있어. 알리바이가 있는 거죠. 와, 그럼 누구지? 경찰은 다시 류노인과 갈등이 있던 마을 주민들을 하나하나 찾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을 전체를 샅샅이 조사하는데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아요. 와, 이 미꾸라지 같은 자식 어디 숨어 있는 거야? 현장엔 목격자가 없었고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의심되는 사람들 역시 모두 그럴듯한 해명과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할까?
모두가 난감해하던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확히 3달 후 근처 마을에서 한 건의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한 거예요. 2012년 1월 70대 후반의 정씨 할아버지가 집에서 류노인과 똑같아. 마찬가지로 그 뒷부분에 또 그 흔적이. 정씨 할아버지는 마을의 은퇴한 교사로 인망이 두텁고 평판도 되게 좋은 남자였습니다. 정 씨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도 다 커서 1년 전 도시로 분가해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줄곧 정씨 할아버지 혼자 산 거예요. 이런 상태의 그를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이웃인 권오인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정씨 할아버지가 이웃인 권오인한테 어우 장기 재밌네. 내일 오전에 우리 또 장기 한 판 둡시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권오인이 하루 종일 정씨 할아버지를 기다렸는데 이 양반이 오늘 같이 두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만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야? 계속 안 오니까 답답해진 권오인이 정씨 할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불렀죠. 정씨야 네가 안 와서 내가 왔다. 그런데 점점점 대답이 없어. 아 어디 나갔나? 처음엔 그냥 어디 외출했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 별다른 의심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사람 총 무시 못해요. 오후가 돼도 통 연락이 없어. 이상함에 다시 정씨 할아버지 집에 가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 기척이 없네. 이때부터 약간 불길한 느낌이 싹 드는 거예요. 이때 그는요 혹시나 해서 정씨 할아버지의 집 현관문을 살짝 밀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야 열려. 즉 애초부터 잠겨있지 않았던 거예요. 집 안에 딱 들어선 그 순간 바로 눈에 들어온 그것. 바닥에 쓰러진 채 심한 타박상을 입은 정씨 할아버지가 이미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 곧바로 현장으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정밀 감식 결과 범인은 무딘 물체로 그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막 이렇게 얼마나 심했는지 갈비뼈와 중요 부위가 그냥 남아나질 않았대요.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이 류노인과 정씨 할아버지 모두 수법이 완전히 동일했고 무엇보다 또 그 뒤에 거기 또 똑같아. 그곳에서 동일한 제3자의 DNA가 검출됐다는 거예요. 감식 결과 남성으로 특정되는 이 DNA는 두 노인 모두에게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즉 동일범이야. 자, DNA 발견됐어요. 이거 그럼 잡는 거 시군증 먹기 아니야? 도대체 누가 60대 70대였던 할아버지들을. 경찰은 곧바로 팀을 나눠 한 팀은 주변 마을의 CCTV 영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다른 팀은 현장 조사를 하면서 집집마다 방문해 일일이 신문하고 수색했습니다. 특히 외지인과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중점으로 조사했어요. 며칠간의 연속적인 수색 끝에 경찰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합니다. 바로 두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의 CCTV 영상. 이 두 사건의 CCTV에 동일한 한 남자가 찍혀있네. 그의 행적은 수상했고 사건 현장 근처에 나타난 시점도 매우 절묘하게 겹쳤습니다. 오, 너구나. CCTV와 탐문 수사를 통해 이 남자를 또 한 기차역에서 바로 잡아요. 너 이 자식 네가 그랬지? 하지만 이 남자는요 억울하다 얘기합니다. 진범이 나에게 누명을 씌운 거라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 말 진짜인 걸까요? 그 또한 제3의 피해자인 걸까? 너 DNA 좀 확인해보자. 범인의 DNA와 대조한 결과 역시나 네가 한 거네. 억울하긴 개뿔. 경찰이 DNA 감정 결과를 내밀자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도대체 얘 뭘까요? 진범은 놀랍게도 30살이었던 청빙, 단정하고 멀쩡해 보이는 너무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이런 30살의 남자가 60대, 70대 할아버지를 왜? 그의 진술에 따르면 자기가 이렇게 된 데는 모두 불행했던 어린 시절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청빙의 어린 시절은 쓰라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히 그는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죠. 청빙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손 가정 아동이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에 못지않은 사랑을 주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진짜 청빙 하면 껌뻑 죽으셨대요. 너무 극진히 아끼고 사랑했다고. 그런 사랑을 받으며 자라온 청빙은 자연스럽게 노인들에게 특별한 정서적 의존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안 좋은 그런 게 아닌 노인분들만 보면 더 애틋함도 느끼고 더 각별하게 생각하게 됐다 뭐 이런 거예요. 문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제될 게 없죠. 청빙이 10대 후반이 됐을 때 마을에 60대였던 한 남자가 나름 훤칠하니 잘생기고 말수가 적은 청빙을 노리기 시작한 거예요. 얘는요 알고 있었어요. 청빙의 집엔 나이든 노인들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청빙 불러 늦게 집에 보내도 내가 살짝 거짓말만 하면 다 믿을걸? 만만하게 본 거예요. 60대 얘는요 엄청 사람 좋은 척 웃으면서 청빙한테 아저씨가 전구가 나가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서 돼야 말이지. 청빙, 네가 아저씨 집에 와서 전구 교체하는 것 좀 도와줄래? 는 개뿔! 청빙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딸깍 잠그더니 뭐야? 할 새도 없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일 이후 청빙은 바로 그냥 경찰서에 냅다 신고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말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그리고 얘가 막 그렇게 하면서 이거 말하면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말 안 했겠습니까? 어린 마음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끝내 가족에게든 경찰에게든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혼자 끙끙 앓아요. 아니 그러면 얘는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한번 저질러 놓고 청빙이 조용하니 오히려 더 대담해집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청빙을 불러내서 1년 동안 그 일을 반복해요. 무려 1년이나. 그러니까 반대로 청빙은 그 1년을 지옥 속에서 산 거죠. 이때 이 치욕스러운 경험이 청빙에 정발랐던 모든 인식들을 다 완전히 비틀어 놓은 겁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이상하게 나이 많은 남자들만 보면 막 심장이 뛰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느껴진다? 이게 좀 더 정확히는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끌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청빙, 남성을 사랑하는 그런 쪽 아니었어요. 이 나이든 남성에 대한 감정, 사랑이나 존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100% 왜곡된 심리적 욕구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나이 많은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을 채우려고 했고 그러면서 상대의 육체와 정신을 파괴하는 쪽으로 행동이 치닫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2004년 청빙이 이제 다 커가지고 22살이 됐네. 이제 시골 어른들 마음에 장가갈 나이가 다 됐어. 결론은 아무것도 몰랐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거듭된 재촉으로 22살 때 등 떠밀려 옆마을의 임여인과 결혼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결혼 생활 쉽지 않았죠. 신혼 첫날 밤을 치러야 되는데 아내를 안으려고 할 때마다 자기를 1년 동안 수치스럽게 했던 그 중년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이 막 악몽처럼 자꾸 생각나. 그 남자가 했던 행동과 표정들 그게 자꾸 아내와 겹쳐 보여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결국 그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아내와 함께한 밤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같이 못 있는 거예요. 괴로워서. 그래서 실제 결혼 후 몇 년 동안 아내는 계속 독수 공방. 이러니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남자가 날 사랑하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뜨게 되죠. 결론은 결혼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렸던 그때 그 중년 남자 그 기억 때문에 청빙의 결혼 생활까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 이혼하던 날 전처가 그랬대요. 막 펑펑 울면서 청빙 너는 남자도 아니라고. 그 말이 대모처럼 자신의 가슴에 박혔다고. 어쨌든 결국 이혼까지 가버렸습니다. 이 이웃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그 얘기 들었어? 청빙이 말이야 아내랑 막 이렇대.
수근수근거림,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청빙 마음속의 증오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뒤틀린 마음은 한 곳으로 쏠렸어요. 누구한테? 바로 나이 많은 남자들, 그때 자신을 망가뜨린 그 남자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 그들에게 점점 더 집착하다 보니 그때 그 지옥의 기억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막 끌려 나이든 남자들한테. 정말 인정하기 싫은데 어느 순간부턴가 은밀한 감정이 막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 상처에서 비롯된 뒤틀린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막 배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 하나 없나? 그의 시선은 늘 혼자 사는 나이든 이들에게 머물렀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대담해져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할아버지 옆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막 도와주는 척 하면서 괜히 막 가까이 붙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웬 젊은 애가 와가지고 막 불필요하게 막 나한테 막 가까이 붙으니까 당황스럽죠. 그러다가 알게 된 거예요. 혼자 과수원을 지키고 있던 류노인을. 2011년 10월 13일 밤, 이날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청빙은 어둠을 틈타 조용히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이상 못 참겠어. 류노인의 과수원은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류노인이 멀쩡한 집 놔두고 혼자 과수원 근처의 작은 집에 머물렀던 이유는요. 꼭 도둑놈들이 그 과일 익을 때가 되면 서리한다고 하죠. 그렇게 다 훔쳐가, 다 따가. 그러니까 곧 익을 과일을 지키기 위해 류노인이 과수원 깊숙한 곳에 허름한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청빙은 과수원의 낮은 담을 넘었습니다. 집문 앞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데 이때 선명하게 들리는 류노인의 코 고는 소리. 자는구나. 이때 청빙은요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류노인 조용히 몇 번 부릅니다. 선잠 자고 있거나 잠든 지 얼마 안 된 상태면 어떡해.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네.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도 자기 딴에 매우 조심해요. 자고 있는 류노인의 어깨를 살짝 두드립니다. 그런데 웬걸 괜히 두드렸나봐. 자다가 류노인이 놀래서 깬 거예요. 아니 류노인 입장에서 얼마나 놀래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눈앞에 웬 덩치 큰 남자가 하나 있으니까 귀신이야 뭐야 기겁하죠.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 이웃 마을 청빙이네. 당황한 류노인은요. 야, 너 뭔데 기척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냐?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욕을 막 하면서 침대 옆에 늘 두고 자는 몽둥이를 막 집으려고. 이걸 본 청빙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몽둥이를 낚아채서 반대로 그걸 막. 청빙 말에 따르면 이때 움직임이 서서히 없어지는 류노인을 바라보면서 문득 오래전 자신이 겪었던 깊은 상처가 떠올랐다고. 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쾌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류노인의 도와달라는 외침은 곧 밤의 어둠 속에 삼켜졌고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벌써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감정이 완전히 분출될 때까지 그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어요. 모든 일을 마친 뒤 청빙은 허겁지겁 현장을 빠져나왔고 3, 4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자기 딴에는 바로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며칠이 지나도 날 못 잡는다? 그러니 다시 사악한 충동이 스물스물 기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의 흥분과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쾌감을 또 느끼고 싶어. 그로부터 약 석 달 뒤 이번에는 혼자 지내던 70대 정씨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방법은 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정씨가 방심한 틈을 타 뒤에서 공격, 그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후 그를 한쪽으로 끌고 가 또 같은 일을 저질러요. 모든 일이 끝나고 도망갈 때마다 항상 웃었대요. 지는 이때마다 기분이 최고였던 거예요. 여기서 더 소름이 돋는 건 지금 이런 말들을 스스로 자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청빙의 표정이 너무 차분하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얘기하듯이 소름 돋을 정도였다고. 이런 자이 자식에게 뭐가 답이다? 최고형, 이 세상에서 하직이 답이다. 이번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청빙의 어린 시절은 정말 상처로 가득 차 있었고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법은 불쌍하다고 해서 극악무도한 그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10대 시절 청빙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60대 남자. 그 남자가 청빙뿐만이 아닌 정씨와 류노인까지 결국 그 가족들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는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우리 주변 어른들 이런 말 자주 하시죠? 결혼 전에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한다. 사람 보는 눈을 길을 아는 거고 또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서로를 좀 더 현명하게 대할 수 있다는 조언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리위와는 첫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와 곧장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이 있는 집 안에서 절대 해선 안 될 일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데요.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조차 어려운 끔찍한 삼각관계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3년 9월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중국 허난성 경찰서로 황 씨라는 노인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누가 제 아들을 해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황노인의 아들 이미 1년 전인 9월에 세상을 떠났어. 서류상 간질 발작으로 인한 숨짐, 이미 호적까지 다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 왜 그때 이런 말 안 하고 왜 지금에서야 1년이나 지나 이런 말을 해? 이 황노인 왈,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든 범인 다름 아닌 내 아들의 와이프이자 내 며느리인 리위와라고. 며느리가 수상하다는 걸 1년째인 지금 알게 된 걸까요? 여튼 이런 신고를 받은 경찰은요, 바로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후 이 아들 황 씨의 관을 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남녀의 구분을 위해 사망한 아들을 황씨의 아내를 리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다 황씨, 리씨라고 하면 들으실 때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황씨, 리양이라고 할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튼 황씨의 관을 열었어요. 바로 부검 들어갑니다. 결과는 역시나 사망 원인 간질 발작이 아니야. 어떠한 약물에 의한 중독. 그렇다면 정말 황노인의 말대로 황씨의 아내인 리양이 의심스럽죠. 그녀를 체포합니다. 당신이 남편 저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녀 의외의 답변을 해 경찰이 더 깜짝 놀라게 해요. 네, 2년 동안 4번쯤 시도했었어요. 처음엔 그냥 좀 힘들게만 만들고 싶었어요.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아주 소량만, 진짜 아주 조금만 넣었어요. 그냥 몸이 좀 아프게만, 며칠 누워있게만 하려고 했지 그 이상은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아니, 이상하죠?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대요. 그냥 좀 아프게만, 일부러 좀 불편하게만 만들려고 했다. 아니, 그렇게 되면 본인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한 걸까요? 그렇게 만들어야 밖으로 싸돌아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밖으로 나돌면서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닌지 알아요?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생각이 바로 들어요. 도대체 얼마나 싸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사고를 쳤길래 와이프가 이런 생각을 하냐.
자, 여기서 리위와 리양은요, 어릴 적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오빠와 언니의 집을 번갈아 가며 지내게 됐는데, 진짜 친오빠 친언니였고, 모두가 되게 살뜰히 그녀를 돌봐줬지만, 아무래도 그녀 입장에선 좀 불편했던 거예요. 다 각자 가정이 있는데, 그 집에 자기가 얹혀있는 느낌이, 외톨이 느낌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강하게 들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좋은 남자 하나 있는데 어떻게 소개 한번 받아볼래? 중매 선짜리가. 그렇게 소개받은 남자가 누구? 황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황씨라는 남자, 첫 남자이자 마지막 남자였던 거죠.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초고속으로 바로 결혼까지 이어집니다. 참, 결혼은 현실인데 잘 살펴보고 결혼했다 해도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보게 되고 좀 깨게 될 때도 있는데, 이거는 뭐 서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결혼했어요. 어떻겠습니까? 결혼하자마자 그녀 남편 황씨에게 말도 안 되는 취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와, 진짜 어디 한 곳에 확 그냥 꺾어버려야 정신을 차릴라나? 근데 그 정도로 해도 끊기가 어렵다던데, 그게 뭐였을까요? 도박 중독입니다. 집단을 또 좋아하니까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패 쥐는 모습하며 손놀림이 또 기가 막히게 빨라. 패 돌리는 소리도 아주 그냥 쫙쫙 울려 퍼져. 그렇게 집안 좀 신경 좀 써봐라. 집안에만 기어들어오면 맨날 쳐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돼지도 너같이 게으르진 않겠다. 누워가지고 요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 넣어달라고. 이런 남자가 농사일 한번 도와줬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이 얘기 들으시면 좀 하실 거예요. 이 황씨 외동아들로 집 안에서 엄청 오냐오냐 응석바지로 자란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알아서 내 입에 먹을 거 다 가져다 주고 했어. 이런 게 너무 심하니까 리양이 한 번은 시부모님한테 이제 불평을 했었어요. 아니, 어머님, 아버님 뭐라고 좀 해주세요. 하지만 뭐라고 해주실 분들이겠습니까? 왜 네가 우리 아들한테 난리냐면서 오히려 며느리한테 더 뭐라고 하지. 아우, 짜증나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두 부부는 매일같이 다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더 황씨는 아우, 이놈의 집구석 아우 그냥 들어오기 싫어. 바깥으로만 놔두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못 놔도 내 아들인걸. 이대로 그냥 냅두면 며느리가 내 아들과 이혼하려고 할 것 같아. 그건 절대 안 되는데. 그래서 내 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황씨의 부모님, 아들네 농사일을 다 늙은 자기들이 다 떠맡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리양을 막 달랩니다. 우리 아들 이혼남 되면 안 되거든. 실제 시어머니가 자주 리양한테 이런 말을 했었대요. 내 아들 황씨는 아직까지 놀기 좋아하는 말과 같아. 둘 사이에 아기가 생기지? 그 아기가 놀기 좋아하는 말을 묶어두는 고삐가 되는 거야.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아무리 성질이 싸나운 말이어도 고삐를 매면 반드시 얌전해질 거야.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 임신합니다. 아이가 생겼어. 그렇다면 정말 시어머니의 말대로 황씨 달라졌을까요? 아이고야, 만만의 콩떡이다야. 아이가 있든지 말든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아. 마작을 하러 나가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밤 늦게라도 기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아예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이 돼야 들어와. 진짜 와, 남편이고 나발이고. 우와! 임신하면 10개월을 배에 품고 있게 되는데 딱 임신 9개월 차가 됐을 때 그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통이 온 겁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움직일 수도 없는데 이때 이 남편은 밖에서 카드놀이 한다고 아직 쳐 기어 들어오지도 않았어. 문제는 이때 시부모님과도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도와줄 사람이, 와, 이거 어떡하지? 그녀는요, 극심한 통증을 참으면서 우선 그냥 제일 가까운 옆집 주씨 이웃을 힘겹게 불렀습니다.
주씨, 나 병원 좀, 남편한테 연락 좀 해줘요. 그래서 주씨가 그녀 병원으로 옮겨주면서 남편 황씨한테 전화하거든요. 이때 남편 반응. 아이씨, 나 지금 한창 따고 있는데, 귀찮게. 왜 지금 낳고 난리야, 짜증나게. 당신이 내 아내 옆에 좀 있어요. 나 이 판 끝내고 가든지 할게. 와, 결론은 출산할 때 남편 황씨 안 와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됐을 때 리앙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이까지 낳은 이 상황에서 정말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 잘난 아드님이 정신 싸나운 망아지와 같아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망아지에 고삐가 묶이며 얌전해질 거라고. 정말로 시어머니의 말대로 이 망아지 얌전해졌을까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변하기 뭘 변해. 아이가 있든지 말든지구만. 이쯤 되니 시부모님도 며느리 보기가 민망해. 그녀는요, 혼자서 독박으로 잠도 못 자고 애를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혼자 많이 울었겠습니까? 이혼 생각 한 번, 두 번만 했겠어요? 1000번, 10,000번 했겠지. 하지만 그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시부모님은 너무 잘해주시거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혼해버리면 언니 오빠가 날 또 어떻게 생각하겠으며 날 또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내 언니 오빠가. 그러니까 여러모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남편 까짓거 뭐 저거 그냥 없다고 생각하지 뭐. 그 입 빼면 나머진 다 좋으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아이를 갓 낳았던 그 시기가 그녀에게 제일 힘든 피크 시기였대요. 너무 힘들 때마다 그녀는 항상 부모님 묘 앞에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펑펑 울고 오곤 했다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할 건 그래도 다 했어요. 둘째까지 태어나요. 둘째 태어나도 이 남편 놈은 똑같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삽니다. 두 아이 키우면서 집안일 하면서 농사일 하면서 어른들 다 챙기면서 이 남편 놈도 챙기면서 말이죠. 제가 솔직히 진짜 지금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리앙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진짜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녀 역시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자주 부모님 묘에 가서 울었단 말이에요. 우연히 이웃 앞서 언급했던 주씨가 이런 그녀를 본 거예요. 주씨는요, 그녀가 첫 아이 낳을 때 병원에 데려다주고 아이 낳을 때 남편이 아닌 곁에 있어준 남자였습니다. 남편 황씨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때 다 알게 됐죠. 나 한창 따고 있는데 귀찮게. 왜 지금 낳고 난리야. 그 일 이후에 좀 안쓰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묘 앞에서 펑펑 울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걸 보고는 다가가서 말을 건 거예요. 왜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녀 마치 터진 댐처럼 수년간 쌓인 모든 억울함을 주씨에게 다 그냥 쏟아낸 겁니다. 으아! 이때 주씨는 가만히 다 들어줘요. 리앙이 말하길 남편조차 결혼 이후 이렇게 오랜 시간을 자신과 함께 있어준 적이 없었다고. 그리고 그날 리앙도 알게 됐습니다. 주씨도 자신과 거의 비슷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기서 팩트는 주씨는 총각이었다는 거예요. 주씨 역시도 어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어요. 결혼은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결혼하려면 여자 쪽에 어느 정도의 재물, 재산, 돈을 좀 줘야 되는데 나 그럴 돈 없어.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남편은 외동아들로 오냐 지금도 시부모님이 아들 감싸준다고 막 저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아직까지도 철부지 마냥 철이 없는데 이 남자는 점점점.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리앙은요, 좀 기분이 좋았대요. 이때까지 나는 이런 마음을 어디 털어놓을 친구가 없었거든. 약간 친구가 생긴 느낌? 하지만 당연히 친구는 개뿔. 약간 썸같이 타기 시작하더니 주씨가 여러 번 리앙한테 네가 나한테 시집을 왔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럼 진짜 잘해줬을 건데 나를 먼저 만났어야지 막 이런 말을. 거기다 리앙이 힘들어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황십 해줄까?
이때마다 그녀는 정말 주씨에게 고맙고 힘이 됐겠죠. 이렇게까지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항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었는데 그녀의 이런 마음이 자기에게 넘어오고 있다는 걸 이 주씨도 느낀 걸까요? 어느 날 밤 주씨가 담을 넘어 리양 집으로 들어옵니다. 놀라운 건 이때 이 집에 남편 황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집에 남편 황씨, 이웃 주씨, 리양 이렇게 셋이. 이때 황씨는 자고 있었어요. 몰래 기어 들어온 주씨는 리양에게 대담한 요구를 합니다. 안방에서 나오라고 하더니 남편이 버젓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작은 방에서 둘이 이 작은 방에서 둘이 으쌰으쌰 하자고. 이런 주씨의 말에 그녀 남편의 냉담함에 대한 분노였는지 아니면 주씨가 이때까지 자신을 도와준 거에 대한 보답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날 밤 바로 옆방에서 두 사람은 으쌰으쌰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처음 한 번이 어렵죠. 두 번, 세 번은 말해 뭐예요. 이거 뭐 남편이 잘 때마다 반복해서 그 관계를 이어온 거예요. 스릴을 즐기는 거야 뭐야 이거.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얼마나 간 떨려요. 바로 옆에 남편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이때 이 리양이 거절을 한 거예요. 남편 잠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안 되겠어요. 안 할래요. 그랬더니 이 주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제 싫어? 계속 그러면 나 우리 사이 마을 사람들한테 다 말해버린다? 와 이건 또 무슨 상황이냐. 이후 주씨는요 여러 번 리양한테 그냥 남편이고 아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나와 같이 외지로 나가 살자 도망가자 설득을 막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괜찮은데 아이들은 안 돼. 아이들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남편만 없어지면 되는 거네? 결국 주씨의 반 협박, 반 설득 끝에 이 둘은 상상도 못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000년 하반기 주씨가 뜬금없이 리양을 불러내더니 어떤 봉지 하나를 내밀면서 말합니다. 이 안에 있는 걸 한 수저 한 스푼 정도 음식에 살짝 섞어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조만간 우리 둘 떳떳하게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들은 리양,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목적이 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알겠어. 사실 처음에는 한 스푼이 뭐예요.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쓸어 넣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대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라 약간 떨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처음에 약간 간보기용으로 아주 소량만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황씨 갑자기 몸 상태가 확 안 좋아지더니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지럽다며 주저앉더니 계속해서 괴로운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때 놀란 그녀 급히 시부모님께 알리고 황씨를 마을 보건소로 데려갑니다. 당시 마을 보건소의 의료 장비와 수준이 되게 미흡했어요. 거기서 내린 진단 결과는 간질병이 있다. 이 황씨가 치료하는 동안 그녀는요 바쁘게 앞뒤로 뛰어다니면서 정성껏 남편 황씨를 간호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부모님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마을 사람들 다 어떻게 생각했겠어. 아유 와이프 하나 잘 만났다. 어디 저런 아내가 있어. 칭찬을. 여튼 그렇게 간질 진단을 받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밖을 안 나가. 마작도 안 해.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 거예요. 뭐야? 한 번 아프고 나더니 철든 거야 뭐야? 다른 사람이 됐어. 이때 리양이 처음으로 느꼈대요. 진정한 가정의 따뜻함을. 하지만 문제는 그 행복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 황씨 자기 딴에 내 몸이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예전같이 돌아왔어 싶으니까 다시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네. 이런 상황에 그녀 또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편이 좀 아프니까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참 잘하던데. 그녀 말에 따르면 처음엔 그냥 단지 무서워서 약하게 조금만 넣었다고 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 이후는 아니야. 해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그냥 남편이 안 나가게 집에 붙잡아 두고 싶었을 뿐이었다. 좀 아파버리니까 너무 잘해. 행복했거든. 실제 남편이 몸이 좀 불편해져도 이렇게만 다정하면 내가 평생 돌보겠다고 생각했대요. 사지 멀쩡히 밖으로 나돌았을 때가 더 불행했었다는 거죠. 차라리 평생 누워만 있게 되더라도 이렇게 내 곁에서 다정하게만 있어준다면 리앙 모든 걸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황 씨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고 연이은 발작과 치료 끝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저 집 남편 지병이 있다더라. 이미 간질 진단도 받았고 병원에도 꾸준히 다녔던 터라 황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주변 누구 하나 그걸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도 이웃들도 모두 그저 긴 병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이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리앙은 줄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정말 저는 그냥 그 사람이 다정하게 내 곁에 남아줬으면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황씨 세상을 등졌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우연이었던 걸까요? 리앙이 이런 일을 저지른 건 모두 주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앙은 그가 시키는 대로 모두 따르진 않았어요. 실제로 매번 다 했어. 뭐 다 탔어. 뭐 그 사람 벌써 힘들어해. 이런 식으로 주씨에게 말하곤 했지만 실상은 일부만 실행했거나 아예 건드리지 않았던 때도 있었죠. 하라는 대로 안 했을 때가 많았어. 초반엔 주씨도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했어? 탔어? 병원에 실려간 황씨를 보면서 그래 잘 되고 있군.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세 번째쯤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 좀 질질 끄는 느낌이랄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상태가 그리고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오락가락하네. 결국 2002년 9월 주씨는 다시 리앙을 불러내 무언가를 건네며 이번엔 더는 안 되겠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더는 밀어선 안 돼. 그 한마디에 리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걸 손에 쥐고 돌아서요. 그런데 이번엔 평소와 달랐던 건 내가 지켜보고 있다. 주씨가 그녀 집 담벼락에 딱 붙어 집안 상황을 몰래 주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황씨가 컥컥 심하게 숨을 몰아쉬면서 고통을 호소하자 걸렸구나 지금이다. 주씨 망설임 없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 순간 황씨는 이미 바닥에 쓰러진 상태. 그 다음 장면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죠. 그렇게 긴박하게 이송된 황씨는 마을 보건소로 옮겨지게 되는데 1년 정도 간질로 보건소를 왔다 갔다 한 상태였어요. 결론은 이렇게 됐네. 뭐 더 검사할 것도 없이 그냥 간질 재발로 된 거예요. 그렇게 장례까지 치르고 끝났어. 리앙과 주씨 입장에서는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더 마음 편히 성공했다면서 좋다고 만났겠죠. 이웃들 눈에 그게 안 띄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둘이 언제부터 저런 거야? 설마 황씨가 아플 때도 저 둘이 저런 사이였던 거야? 이렇게 말이 커지고 커지면서 이게 황씨의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황씨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조사를 해달라고 신고를 했던 건데 웬걸 무덤판에서 정밀 의뢰해보니까 맞아. 하나뿐인 내 아들 억울하게 죽었어. 결론은 주씨 최고형 리앙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자, 여기서 리앙은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감옥에 수감된 이후 그녀는요, 수없이 집에 전화를 걸고 수없이 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입장에선 꼴보기 싫죠. 절대 용서 안 되죠.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떨까요? 엄마가 용서될까요? 아이들에게선 단 한 통의 답장도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아이들이 15살, 16살이 됐을 때
이 리양이 아이들을 너무 그리워하니까 경찰이 가운데에서 이제 좀 도와줘가지고 한 번도 통화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 계기로 이제 경찰이 아이들과 통화를 연결해 준 거예요. 이때 그녀는요, 엄마가 너네가 너무 보고 싶어. 한 번만 와주면 안 돼? 엄마가 편지도 하고 했는데 못 본 거야? 아, 무슨 말이라도 해봐. 아직도 엄마 용서 못하겠어? 알아. 니네가 엄마 미워한다는 거. 엄마 용서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엄마 다른 건 안 바래. 엄마가 너네 너무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전화했을 때 받아라도 주면 안 될까? 편지에 답장이라도 해주면 안 돼? 엄마 보러 한 번만 와주면 안 될까? 하지만 결론은 아이들 점점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녀가 주씨가 바란 결과인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사랑스러운 아내와 잠든 새벽 누군가가 내 침실에 들어와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2016년 3월 새벽 서울 노원구 한 주택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 택시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내리는데 그런데 약간 휘청휘청해. 딱 봐도 술이 꽤 많이 들어간 상태. 그 남자는요 아슬아슬하게 걸으면서 집으로 향합니다. 집 앞에 딱 서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웬일인지 한참을 그 앞에서 망설여요. 자기 집이 아닌가? 네, 자기 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집 앞에 딱 서서 현관문을 살짝 흔들어도 보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건지 뭔지 핸드폰도 만지작거려 보고 당시 그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 불 켜진 방을 바라보면서 뭐라 부르는 건지 뭔지 중얼중얼 하면서 창문을 살짝 밀어봤는데 엄마야 열린다? 창문이 안 잠겨 있어. 오, 이 남자 그대로 창문을 뛰어넘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 1시간 정도가 더 지난 새벽 3시경 노원구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지금 사람이 쓰러져서 움직이질 않아요. 아무래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신고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더니 그곳이 어디? 엄마야, 아까 웬 이상한 남자가 창문으로 들어갔던 그 집이야. 그리고 그 안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는지 차가워진 한 사람의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요 바로 집안에 있던 장 씨를 체포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장 씨는 왜 굳이 창문으로 기어 들어간 거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자기가 경찰에 전화한 거야? 이 집에는 그 시간에 왜 기어 들어간 거야? 자, 일단 이 일이 발생한 집은요 장 씨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30대 임양의 집이었어요. 그녀는요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당연히 그 집엔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장씨 원래 계획은 자기가 이 집에 몰래 기어 들어와서 안방에 자고 있는 임양만 몰래 흔들어 깨우려고 했는데 여러분, 당시 임양과 남편 같이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외간 남자가 들어와서 아내를 깨운다고 막 하는데 그 기척, 그 움직임에 같이 자고 있던 남편 안 깨겠습니까? 옆에서 막 부스럭부스럭 거리니까 자고 있던 이 남편이 이 아내보다 먼저 깬 거예요. 아 뭐야 왜 그래 하면서 딱 깼는데 눈앞에 외간 남자가 떡하니 아니 처음에 귀신인 줄 알고 씻고 뺐겠죠. 그런데 보니까 귀신도 아니야. 더 놀래고 놀란 남편은요 당연히 어우씨 뭐야 소리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씨 또한 놀란 거예요. 깨야 될 아내는 안 깨고 웬걸 남편이 깨버렸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준비해왔던 날선 물건을, 그 날카로운 물건을 손에 든 채로 남편과 먼저 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큰 충격을 입고 결국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 남자가 갑자기 내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잘 자고 있다가 이 무슨 봉변입니까?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된 아내 또한 안 놀랬겠습니까? 자고 있다가 막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아이씨 뭐 하는 거야? 놀라 소리 지르자 이 장씨가 또 더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고 있던 날카로운 그것을 아내에게까지 막, 결국 아내 역시 허리하며 손목 등 여러 군데 큰 충격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 해놓고 자기도 너무 놀란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해, 어떡하지? 그래서 본인이 직접 112에 전화 신고했던 겁니다. 아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자고 있던 부부를 왜 공격합니까? 잘 자고 있던 부부의 집에 왜 기어 들어가요? 잘 자고 있던 아내를 왜 흔들어 깨우려고 한 거야? 술 먹고 택시를 탔으면 곱게 자기 집에를 갈 것이지 왜 임양 집에로 옵니까? 임양과 장씨 둘이 아는 사이였어? 네, 둘이 아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장씨와 임양 무려 10년 동안 이어진 부적절한 관계였거든요. 여기서 와, 다 끝났죠. 둘이 10년 전에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거예요. 온라인 게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게임 안에서 막 썸을 타는데 어머 이 오빠 나랑 말이 좀 잘 통한다? 어머 이 여자 봐라. 게임에서 현실로 그런 관계로까지 간 겁니다. 무려 10년 동안 말이죠. 여기서 팩트는 이 아내 임양, 자식도 둘이나 있는 유부녀였다는 것. 그럼 장씨는 총각이었나? 아니죠. 장씨도 와이프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무려 10년을, 이게 뭐야?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그랬으면 그냥 그러고 살면 되지. 갑자기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당시에 뭔가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나? 빙고! 네. 쭉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이 있기 딱 한 달 전에 장씨가 척추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나름 되게 힘들었던 겁니다. 마음도 몸도 지쳐 힘들어. 그렇다 보니 더 부적절한 관계였던 임양에게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이것도요 솔직히 웃겨요. 본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수술하고 입원했을 때 곁에서 다 기다려주고 수술할 수 있게 수속 다 받아주고 수술 끝나고 회복실 옮겨갔을 때 병수발 다 들어준 사람 와이프였습니다. 이 와이프에게 기대고 고마워해야지. 무슨 좋은 관계라고 임양한테 뭐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었다고. 와 본처 입장에서는 정신 좀 차려라 이 양반아. 오히려 임양은 자기가 수술하고 했을 때 오지도 않았고 무슨 옆에서 간호라도 해줬겠습니까? 못 해주죠. 아예 장씨가 수술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건데 이 임양 또한 10년 동안 이어져온 이 관계에 약간 실증? 뭔가 왔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너무 나한테만 의지하는 것 같으니 부담도 됐겠죠. 그리고 이 관계? 이거 걸릴까봐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장씨가 수술하고 며칠 지나, 즉 이 일이 발생하기 약 3일 전 임양이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한 거예요. 전화로 이제 더 이상 안 만나겠다. 연락도 이게 마지막이다. 이때 장씨 의외로 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아 그래? 뭐 알겠어. 그렇게 하자.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아요. 되게 뭐 쿨한 남자로 보이고 싶었겠죠? 속은 전혀 아니었는데. 자기 딴에 수술하고 이래저래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그녀에게 기대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녀가 헤어지자 하니 쿨한 척은 했지만 이게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화도 나고 와 나 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전화를 안 받아. 여러분, 이 임양 유부녀였어요. 임양 입장에서 이 남자한테 헤어지자고 했더니 밤낮으로 계속 전화와. 아우씨 왜 이래? 이거 괜히 그냥 뒀다가 남편한테 걸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안 받고 막 전원 꺼버리고 했던 거예요. 이러니 와 장씨는 반대로 돌아버리겠어. 그래서 딱 3일째 되는 날 술 진탕 먹고 당시 장씨 집이요 안산이었어요. 거기서 택시 타고 임양 집 서울 노원구까지 갔던 겁니다. 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보고 싶은데 어떡해. 술 기운 빌려서라도 찾아가 잡아봐야지. 그래서 집 앞까지 갔어요. 집 앞에서 전화를 먼저 딱 했죠. 나오라고 하려고. 그런데 임양 전화 받겠습니까? 당시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은 상태였어요. 여기서 외간 남자 전화 받고 나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했고 이에 장씨가 서성거리다가 창문이 열려있네. 그것 하고 바로 안방까지 들어가는데 와 안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 장씨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왜? 이때까지 임양은 나한테 남편과 사이 안 좋다, 같이 자는 일 없고 살을 맞댈 일도 없다, 정도 아예 없다, 그냥 애들 때문에 한 집에서만 같이 지내는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누누이 해왔었는데 내가 지금 안방에 딱 들어와 보니까 임양 옆에 남편이 떡하니 다정하게 붙어 누워있는데 사이가 안 좋다면서 한 침대에 이렇게 둘이 나란히 누워있어. 사이 안 좋았던 거 맞아? 매우 좋아 보이는데 술까지 취해 있는 상황에서 이 현장을 보니 더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부부 관계가 더 좋아 보인다고. 이게 무슨 자기도 아내가 있잖아요. 이럴 시간에 본차한테 더 고맙다고 하고 더 신경 쓰겠다. 여튼 그 화가 난 상황에서 처음엔 임양을 깨워 따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임양을 깨우다가 바로 옆에 남편이 먼저 깨어나 버리면 어떡해요. 나 안 그래도 한 달 전에 수술 받아가지고 허리도 안 좋은데 몸도 정상이 아닌데 남편과 몸싸움 벌어지면 내가 불리할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이 모든 게요 안방에 몰래 기어 들어와서 자고 있는 이 부부를 바라보면서 보고 있으면서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그 시간에 그냥 다시 돌아갔겠다. 남편과 부딪혀 질 것 같으면 그냥 갔겠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조용히 안방을 나와선 대뜸 주방 쪽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날카로운 무언가를 하나 조용히 집어듭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남편이 깨도 내가 밀리지 않을 것 같아. 주방에서 딱 챙겨 들고 안방으로 걸어가면서 눈앞에 빨래 건조대가 보이네. 그 건조대에 있는 줄을 끊어 들고 안방으로 다시 가요. 줄을 왜? 잠들어 있는 남편이 갑자기 깨면 몸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다. 거기서 내가 힘으로 밀리면 안 되니까 미리 손을 묶어두려고 한 거죠. 조용히 안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자고 있는데 누군가 내 손을 막 만지작 거리면 그걸 못 느끼고 계속 잘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해서 깨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때 이 남편 손이 이상해서 먼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너 누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놀란 남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아이씨 너 뭐야? 놀래서 이 남편이 소리 빽 지르니까 이 소리에 또 놀란 장씨가 바로 들고 있던 거를 확 휘둘렀던 겁니다. 이런 사태에 또 바로 옆에 같이 자고 있던 임양 안 깨는 게 이상하죠. 아 이게 뭐야? 이 소리에 또 놀래서 임양에게까지 휘두르기 시작한 거고요. 와 이게 무슨 자다가 봉변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재판부는요 남편에 대한 건 엄연한 살인죄로 판단했습니다. 임양의 경우에는 고의가 없다고 본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장씨 20년 나왔습니다. 아니 잘 자고 있던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사건의 그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제대로 인지할 틈도 없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무슨 허망하고 이 무슨 억울한 결말입니까? 그런데 20년? 재판부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건 아니고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일로 보인다고.
여러분, 새벽 2시가 넘어 창문을 통해 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충동적인 행동입니까? 본인이 스스로 주방에 가서 무력화시킬 도구까지 막 챙겼어요. 이게 어떻게 우발적입니까?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많이 반성하더라.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좀 봐줘도 되지. 그래서 20년 나온 거래요. 아, 그리고 장 씨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도 가만히 댔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술에 취해 있었든 맨정신이었든 결국 그 선택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린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놓고 그걸 누구한테 이해하라고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술 마셔가지고 일어난 이거를 피해자가 이해해줘야 합니까? 그리고 임양 같은 경우도 한쪽 팔 신경이 40% 가까이 손상돼서 큰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서로 똑바르지 못한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죠. 항상 이런 관계는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끝난다니까요. 남의 남자, 남의 여자에게 마음 쏟을 시간에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한테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계에서는 끝이 늘 이런데 굳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합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헝가리의 한 아파트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 속엔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미도리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등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현장을 떠나는 한 남자. 그녀의 남편 데이비드였습니다. 미도리는 왜 남편에게서 아이들과 자신을 지키려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된 걸까? (2025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급히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불길을 다 진압하고 소방대원들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들은요, 딱 들어가자마자 얼굴을 팍 찡그립니다. 왜? 그들의 시선 끝에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새까맣게 그을린 한 여성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람은 일본 국적의 싱글맘 미도리였습니다. 침실로 이어지는 복도에 웅크린 채 발견된 그녀는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여권 신청서였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단 15분 만에 현장 조사를 끝냅니다. 아, 미도리 씨가 저렇게 발견됐으니 고의로 누군가 저지른 짓으로 보고 바로 수사 시작했나 보네.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만만의 콩떡이에요. 당시 경찰말, 아, 이거 그냥 화재 사건이네요. 담배를 잘못 꺼가지고 담배 불씨로 인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도리 씨도 안타깝게 되신 거고요. 끝!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담배 불씨로 불이 나면 갑자기 1초 만에 확 납니까? 서서히 타죠. 그러면 미도리 씨가 나오셨겠죠. 거기서 그러고 안 계시지. 저처럼 미도리 씨를 잘 아는 이웃들 또한 경찰의 이런 발표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선 제일 큰 이유, 저기요, 미도리 씨는요 담배를 안 펴요.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인데 무슨 담뱃불로 화재가 납니까? 이 외에도 현장에는요,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여러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현관문 강제로 열려 있었어요. 누군가 침입했었다는 증거죠. 그리고 실내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뿌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배로 불이 번진 것이라 보기 어려운 또 다른 그을음 흔적이 바닥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무엇보다 그녀 목에 선명한 의심스러운 흔적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담배불로 난 사고입니까? 하지만 경찰은요, 아우 귀찮아. 이웃들이 뭘 알아. 우리가 사고라면 사고지. 말을 안 들어 먹어주니 어떡해요? 언론에 알려야지. 이웃들이 지역 TV 방송국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에 압력이 가해졌고 그렇게 사건은 재수사를 하게 됩니다. 참 이것도 씁쓸하죠.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어느 나라든 다 똑같아.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아파트 CCTV에 찍힌 수상한 인물을 한 명 발견합니다. 화재 직후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헬멧을 쓰고 아파트를 떠나는 남자의 모습. 이거 누구인 걸까요? 우선 미도리 씨는 미국 유학할 때 대학 부속 어학센터에서 헝가리인 같은 유학생 데이비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은요, 대학 졸업 후에 결혼을 하게 되고요. 데이비드의 일 때문에 미국과 스위스를 막 전전하다가 2013년 31살 때 헝가리인인 남편 데이비드와 둘이 부다페스트에 오게 됐습니다. 이곳에 정착해 살면서 둘 사이에 아들과 딸이 태어나요. 이웃들이 말하는 데이비드는 되게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자주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다니고 실제 그의 SNS엔 아이들과 함께한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일본인 아내와 헝가리인 남편, 다문화적인 이 가족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봤죠. 하지만 사람은 SNS는 겉만 봐서 모른다고 하죠. 사실 다정해 보이는 이 데이비드 뒷면엔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 집에 컴퓨터 한 대가 있었는데 그 컴퓨터 안에 데이비드가 자신이 심판할 사람들 목록을 싹 적어가지고 저장해두고 있었대요. 데스노트 마냥. 그러니까 이 남자의 마음 깊은 곳에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남자와의 결혼 생활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 둘이나 낳고 살았지. 하지만 그의 이런 폭력성이 그녀에게 향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실제 한번 헝가리에서의 생활이 약 한 5년 정도 지났을 무렵 데이비드가 갑자기 미도리한테 앞으로 우리 집 돈 관리 내가 전부 할 거야. 통장이랑 다 넘겨. 아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미도리 씨 당황하잖아요. 어? 갑자기 왜? 그런데 이때 데이비드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녀에게 아무런 확인도 없이 부부가 함께 관리하던 계좌를 해지해버립니다. 거기다 금고 하나를 사요. 그 금고에 가족 모두의 여권을 다 넣어가지고 자기 허락 없인 꺼낼 수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허락 없인 일본이든 어디든 못 가. 이것뿐이게요. 조금이라도 그녀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 물건 다 부수고 심지어 위협적인 행동까지 보이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이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 이대로 두면 언젠가 큰일이 날 것 같다고 생각한 미도리,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당연히 두 아이들 내가 데려가야죠. 그런데 여기서 장애물이 하나 나옵니다. 다름 아닌 국제협정인 헤이그 국제아동협약. 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역사 시간이야, 사회 시간이야, 뭐야? 많이 놀라셨죠? 잠시 이 부분 침 바르고 넘어갈게요. 헤이그 국제아동협약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국제 결혼을 한 부부가 부모 한쪽이 아이를 국경 넘어 데려가면 상대국의 부모가 그걸 납치로 보고 아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만든 국제협약이에요. 이 조약이 상당히 강제력이 강하대요. 즉 데이비드가 이렇게 지랄을 해도 그녀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난리쳐서 도망가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여기서 진짜 더 답답한 게요. 부부 관계가 악화되면서 2023년에 둘이 이혼이 성립됐어요. 이혼했어. 하지만 이 헝가리라는 나라가 이혼을 했어도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가 각각 친권을 공유하는 공동 친권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혼했어도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귀국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애들을 데리고 일본을 가? 실제 이래가지고 데이비드 바로 납치했다면서 법적으로 막 소란을 피워서 다시 돌아와야 했대요. 그러니까 미도리 결혼 생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돌아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해 7월 미도리 씨가 단독 친권으로의 전환을 신청했어요. 단독 친권 전환. 하지만 이거 신청하려면 미도리 자신의 여권, 아이들의 여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 이 사람들의 여권 누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데이비드가 금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넣고 자기 허락 없인 안 줬다고 했잖아요. 안 주는 거예요. 아이와의 면회 방법에 대한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을 때도 데이비드는 미도리 씨가 귀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가지고 최종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데이비드 입장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든 내縄張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 내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버리려고. 누구 마음대로. 괘씸했겠죠. 그래서 이 직후 데이비드는 미도리에게 문자를 하나 보냅니다. 너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될 거야. 와, 이 문자를 딱 받았을 때 미도리 마음이 어땠겠어요. 실제 이 이후부터 그의 괴롭힘이 눈에 띄게 심해졌어. 데이비드는요, 아이와의 면회를 명목으로 아파트에 찾아와가지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미도리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아파트의 공용 와이파이 기록을 통해 미도리 씨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뒤지거나 그녀의 노트북을 훔쳐가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도요, 대박은 이거예요. 한날 미도리 씨가 아파트 베란다를 무심코 딱 쳐다봤는데 뭐가 둥둥 떠있어. 창가에 낯선 드론 하나가. 이때 미도리 씨의 아들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드론으로 엄마 핸드폰 보고 있었어. 와, 드론 띄워가지고 감시한 거예요. 와, 열정. 이 열정을 좀 다른 데에 쓰지. 이렇게까지 자신을 감시하는데 애쓰는 데이비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남자 언젠간 정말 나를 해칠 것 같아.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드론까지 사용해 감시하는 모습에 아이들까지 다 질려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데이비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이들을 포기하기 힘들어 계속 그녀와 부딪혔다기보다는 양육권을 그녀가 아닌 자신이 가지는 것으로 아내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헤어진 지 2년 후 시내 곳곳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에 이상한 모습의 한 남성이 포착됩니다. 베이지색 롱코트를 휘날리면서 거리를 걷는 키 큰 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손에는 검은색 헬멧을 들고 있습니다. 느긋한 걸음으로 걷는 그 남자.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죠. 하지만 이 남자의 이후 행동은 분명히 수상했습니다. 남자는 한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마자 가지고 있던 헬멧을 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실내에서 지낼 복장은 아니었죠. 그리고 그는 아파트의 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집이 어디? 미도리 씨의 집이었어요. 집안의 한쪽 벽에는요, 도화지에 그려진 네 가족의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반드시 일본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던 미도리 씨의 손엔 당시 여권 신청서가 들려 있었어요. 단독 친권 전환 신청을 해서 아이들 데리고 일본으로 갈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띠로리. 현관문에서 자동 잠금 장치 해제 소리가. 잠시 후 그 문은 억지로 비틀려 열렸고 검은색 헬멧에 벨지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저번에 말했지. 천천히 고통스럽게 끝날 거라고. 익숙한 그 목소리를 내뱉은 남자는 모두 예상하시다시피 전 남편 데이비드였어요. 그가 들어오자마자 곧 차단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방 안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그녀는 그대로 몸이 굳어 소파 위에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이런 그녀 앞에 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의 삶을 무너뜨린 거예요. 한때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래. 그렇게 그녀는 쓰러졌고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무언가가 천천히 타들어가는 냄새가 퍼져나오기 시작했죠. 그 후 곧바로 방을 나와 아파트를 떠난 데이비드.
그런데 여기서 소름이 돋는 건요. 이렇게 아파트를 나왔어요. 그리고 약 10분 후 아파트에 불이 나서 소방대원들 오고 사람들 막 몰려들고 난리가 나 있는데 그 몰려든 사람들 사이에 데이비드가 떡하니 현장에서 즉시 도주한 뒤에 옷을 갈아입고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에 섞여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무섭도록 치밀한 알리바이 조작을 한 거예요.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미도리 씨의 방에 화재 경보기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대피 지시에 따라 밖으로 나왔을 땐 아파트 전체가 연기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 결과 오랜 시간 고립이 돼버린 미도리 씨는 안타깝게도 쉽게 마주하기 힘든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당시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있었어요. 이 충격 어떡할 거예요? 오늘 모티브가 된 사건의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달 전 체포돼서 재판이 아직 준비 중이며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부분이 인정될 경우 최소 중형, 평생 감옥행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와, 어른은 그렇다 쳐도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도리 씨의 2 자녀는 가까운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는 임시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고 해요. 구체적인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쪽 가족 간 논의 끝에 조만간 친가나 외가 중 한쪽에서 아이들을 돌보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상황이었으면 신고를 했어야지. 안 했겠습니까? 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이런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을 때 바로 그거 프린트해가지고 관련 기관을 찾아갔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건 가족 간의 문제일 수 있으니 민사적으로 해결하세요. 안 도와주겠다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남편의 위협적인 언행을 이유로 또 신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증거 불충분으로 신고 접수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사관 역시도 그래요. 그녀가 이런 상황이라고 아이들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상담을 받았었대요.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답은 죄송해요. 남편분의 동의가 필요해요. 남편분 동의 없으면 아이들 데리고 일본 못 가세요.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상황인 건데 무슨 남편 동의를 자꾸 얻어오래. 미쳐버리겠네. 아니,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된다잖아요. 뭐 어쩌라는 거야. 그렇게 마지막으로 희망을 건 게 단독 친권 전환 신청. 하지만 이것도 데이비드가 여권을 안 주니까 다시 여권 재신청을 해야 했죠. 여권은요, 그녀에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인생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길 속에서도 끝까지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이 이야기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제발 마땅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제가 꼭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